반갑습니다. 국민대학교 한반도 미래연구원의 초청을 받아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된 홍원식 박사입니다. 저는 1997년에 출간된 통합헌법 정론이란 책이 국민대 법대 도서관에 있습니다만 20여 년 전부터, 사실은 멀리는 사반세기 전부터 국민통합을 외쳐왔습니다. 국민통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가 흥망은 물론 개인의 삶을 바꾸는 최고의 가치임을 늘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 사반세기에 지나고 우리 국민대 학교의 한반도 미래연구원에서 저를 국민통합, 백범의 삶에서 답을 찾자라는 제목으로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국민통합을 많은 분들이 이제 지난 대선 이후에 특히 외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내용이 개념 정립이 안 된 가운데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국민대학교가 주신 이 기회를 통해서 오늘 백범의 삶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는 백범 선생님이 애송했던 이양현 시인이 쓴 야서이란 시입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나의 발자국 함부로 남기지 말자.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뒤따라오는 이들의 이정표가 되리니. 그러한 내용의 시, 백범 선생님뿐만 아니라 서산대사께서도 애송했던 시로 유명하죠. 제가 왜 이 시를 먼저 이렇게 잠시 살펴보고 가느냐면, 오늘 이 강의는 물론 또 국민통합에 관한 우리들의 논의가 뒤따라오는 우리 후세 국민들에게도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점임을 고려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통합과 통일의 불가분적 상관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은 통일의 절대적 선행 조건이거든요. 아직 한국인들에게는 익숙지 않습니다만 독일에서 보편화된 개념 정립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중과 섬김, 그걸 통한 소통, 그걸 통한 국민통합, 그 국민통합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헌법이 작동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헌법이 작동되고 있는 상태가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헌법 제10조에 있는 내용,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라는 부분이 바로 그 핵심이 됩니다. 바로 이때 국가가 창건되었다고 말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통일강국을 지향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통일강국 시대가 국민통합의 개념 속에서 확정되게 되면 인류 행복과 세계 평화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만큼 이 국민통합이라는 개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한 것은 이따가 보기로 하죠. 문제는 우리들의 시대에 있어서 정부 수립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통일지상주의, 통일교육 중심의 정부의 운영이 되어 왔고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남북통일의 세계사적 비전도 살펴보면서 과연 통일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북통일의 비전에 대해서는 정말 오래전부터 국제철도협력기구의 타데우시 시오즈다 의장을 비롯하여서 세계적인 투자가들이 남북이 통일만 되게 되면은 어느 경우는 G3 국가는 물론 G2 국가까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제안들과 주장들이 펼쳐져 왔습니다. 실제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 횡단철도, 몽고 횡단철도, 그리고 지금 이어서 우리 한반도 종단철도까지, 물론 만주 횡단철도까지 합하면 5개의 철도가 연결되어지면 철도혁명이 이루어집니다. 물류혁명이 이루어집니다. 관광혁명이 이루어지는데 미개척 분야인 한반도가 열리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저는 2014년에 서울신문의 기고한 칼럼을 통해서도 그때가 되면 일본은 한반도에 종속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 역사 최초로 한반도가 일본을 한마디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정복해버릴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 남북통일이 갖는 엄청난 세계사적 비전인데, 그런 시대가 이루어지면
유럽 사회의 구조 역시 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남북 통일은 우리 민족 역량은 물론 국민 복지를 혁명적으로 향상시켜 버리는 것은 물론 전 세계 인류 행복에도 기여하는 비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정한 본질인 그 세계사적 비전을 내장하고 있는 남북 통일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 분단의 요인입니다. 분단의 요인과 관련하여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남북이 싸웠지 않느냐? 물론 북한군이 남한을 침공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일본의 책략입니다. 저는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일본 외무성이 발간한 책이고 일본 외교 백년 소사란 책입니다. 일본 외교 백년 소사에 보면은 정확하게 238페이지에 이렇게 제가 노란 선을 그어놨습니다만은 일본은 8월 15일 항복 전에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가사키에 또 터져서 엄청난 수만 명의 추가 희생자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나가사키의 핵폭탄이 투하되기 직전까지 왜 그들은 항복하지 않았을까요? 8월 8일, 우리는 8월 15일 날 해방되지 않습니까? 8월 8일 날 일본 대사에게 일본 외무부 장관이 긴급 전문을 보냈다는 것이 일본 외무성이 발간하고 감수한 외교병론 소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빨리 스탈린에게 한반도를 공격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달라. 스탈린이 한반도를 공격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바로 항복 선언을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 시간, 정확하게 모스크바 시간 45년 8월 8일 새벽에 스탈린이 한반도 진공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소련군이 출동을 하죠. 그래서 일본이 항복 선언을 그 뒤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임 스케줄상 소련이 한반도 침공 결정, 정확히는 태평양 전쟁 참전 선언이라고 부르는데 그 선언을 하고 난 뒤에서 일본이 항복 선언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소련군이 8월 13일까지 북한 전역을 다 점령을 마쳤습니다. 점령을 마친 뒤에서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을 맞게 되죠. 유엔이 일반명령 1호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유엔의 일반명령 1호는 한반도 38선 이남은 미군이, 38선 이북은 소련이 점령한다는 내용이지만 사실상 그 전에 소련은 북한 점령을 마쳐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백범 선생님은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항복선언을 소식을 들었을 때 비탄에 빠졌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분은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것은 민족 자멸의 근원이 될지니 동포들이여 단결하라. 이를 간과하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초래될 것이다 라고 백범 김구 선생 언론집 하 21페이지에서 120쪽 사이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일본의 책략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반도를 분단시키는 것만이 패전국가 일본이 살아날 수 있는, 복구될 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이미 해방 전에, 항복선언 전에 그들은 그렇게 확정짓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본의 책략으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우리는 백범 선생님의 그런 경고대로 백범 선생님 서거 후 1년 뒤에 백범 선생님은 49년 6월 26일 날 서거하셨는데 1년 뒤 일요일인 50년 6월 25일에 북한군의 남침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일본 수상은 원고에 없습니다만 이제 일본은 살았다라고 외치게 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살았다라고 외치면서 일본의 당시 수상 말대로 미군은 이제 한반도에서 벌어진 일종의 국지전쟁, 미소의 대리전적 성격의 전쟁 수행을 위해서 일본을 전쟁 기지로 삼고 군수 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을 세우고 또 미군들을 주둔시키면서 일본은 비약적 경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남북 분단의 최대 요인이 바로 일본이라는 인식 구조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일본의 이런 책략에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 시점에서 통일은 가능한가?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면 통일
현 시점에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 국가 통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민족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민족의 외부적 요인이 바로 일본 외무성 애교병년 소사에서 확정되어지는 한반도 분단에 대한 원천적 요인인데, 여기에 미국과 중국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72년 2월 21일 닉슨과 마오쩌둥 간의 최초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에 앞서서 71년 8월과 10월에 중국의 최고의 존경받는 총리 저원라이와 그리고 백악관의 닉슨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이었던 키신저 간의 회담이 이루어집니다. 그 핵심 내용은 38선 이남과 이북을 기초로 중국이 유사시에는 한반도 이북을 점령하는 것을 미국이 용인한다. 그리고 북한 지역의 변고 사태, 또 내부 폭동, 각종 여한 상태 속에서 체제의 유지가 어려울 때는 중국군이 이걸 점령한다라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 될 때 미군은 즉시 38 이남으로 철수한다라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건 처음 듣는 것처럼 들리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인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미 방송에서 2017년 12월 20일 날 우리 국내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듯이 그것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이나 그 외의 방송들, 미 연방의 국제방송인 한국의 소리 등에서도 다 보도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북한이 붕괴되면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그것은 한마디로 상식적이기도 못하고 국제관계의 역학구도를 간파하지 못한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남북 통일이 쉽지 않은 요인이 이제는 또 민족 내부에도 있습니다. 좀 잘 아시다시피 현재 북한 체제란 핵주권을 기초로서 독자국가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독자국가를 구축해 가고 있는 그 입장에서 우리 남한은 남한대로 통일을 정치적 그런 도구로 삼고 그러면서 정치 책략적 수단으로 악용해버리는 통에 현재로서 국민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 분열 속에서 국민 행복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그런 통일은 원천적으로 현재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민족 외부적 요인과 민족 내부적 요인으로 나눠볼 때 현재로서 통일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한계 국가 개념의 통일은 불가능하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제 우리의 희망이 있다면 바로 유럽 공동체처럼 유럽형 국가연합을 지향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좀 더 발전한다면 미국 연방구조 속의 연방국가.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통일이란 개념, 이건 환상이다. 이젠 희망이 있다면 유럽형 국가연합, 더 나아가 희망이 있다면 미국형 연방국가. 그런 뒤에 한 세기를 넘어서서나 진정한 의미의 지금 요즘 교육되고 있는 통일은 한 세기를 넘어서서나 꿈꿀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최대 자산이다. 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OT 통합철도 시대가 열리면, 통일 이전이라도 열리면 그때 한반도는 전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된다는 비전은 확고합니다. 저는 그것을 유시코리아 시대라고 말합니다만, 유럽과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연결된 코리아 중심의 세계 질서 재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은 이제 독일이 성공시킨 국민통합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현 단계 최고의 통일교육은 국민통합교육이고 현 단계 최고의 통일운동은 국민통합교육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통합이 선행되지 않으면 절대로 통일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통합이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대선 때도 웃지 못할 일들이 생깁니다.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여러분, 같은 식구끼리 뭉치는 것은 단합이지 통합이 아닙니다. 또 이번에 좀 저도 놀랐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문한 윤석열 당선자께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찾아뵙다. 이건 역시 헌법적 개념의 국민통합으로부터 먼 이야기인 것입니다. 국민통합이란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적 정의가 전제되어지는 것인데, 지금 제가 조그만 그 도안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건 뭐냐? 첫 번째로 그 정글의 법칙이 극복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현재 한국 사회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합니다. 약육강식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홉주가 말하는 성학설적
국가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을 밟고 일어서고 중상모략과 권모술수와 음해가 판을 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독일에도 있었습니다. 패전국가 독일의 상황이 그런 콩가루 상태였습니다. 그런 독일에서 루돌프 스멘트란 분이 나타나서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멸로 길러간다. 백범 선생님과 같은 말씀을 하신 거죠. 민족 분열은 자멸이다. 국민 분열은 자멸이다. 라는 얘기를 스멘트가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만인의 만인 상호간에 자제와 협력을 해야 된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게 무엇이 어렵습니까? 이해가 충돌될 때 적과의 공감대적 가치를 형성해서 보다 나은 가치를 향해 나가는 그러한 만인의 만인 상환의 자제와 협력이라는 것은 이해 충돌 시에 비로소 영향을 발휘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자제와 협력을 통해서 이것을 좀 더 헌법적으로 말하면 타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질 때 바로 만인의 만인 상환의 자제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이걸 통합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이 통합작용이 이루어질 때 바로 국가가 기능하라는 것이고 이걸 헌법이 존재하는 사회라 말하고 이러한 헌법이 존재하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계속적 상태가 국민통합 상태이며 그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헌법 10조가 종착점입니다. 헌법 10조가 어떤 내용입니까?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 추구권인 것이죠. 그리고 국민통합은 수단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바로 여러분이, 바로 나의 존엄과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는 점에서 이 시점에서 국민통합에 대한 개념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민통합은 국가나 민족 차원 이전에 내 삶을 바꾸는 최고의 가치다. 이것을 제가 결론 부분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국민통합 관련해서 이제 독일의 스멘트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얘기를 제가 좀 풀어봤습니다만 이 풀어서 정리한 내용의 핵심은 결국 존중과 섬김입니다. 존중과 섬김을 통하여 비로소 소통이 이루어지고 소통을 통하여서 구성원 간의 자제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을 바꾸는 최고의 가치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기초로 타인을 존중할 때 결국 자기 행복이 이루어지고 나의 변화가 가정을 바꾸고 구성원들을 바꾸고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바꾸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세계 평화에까지 인류 행복까지 기여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한 지금까지의 내용 우리가 큰 테마 하나를 마무리했습니다. 국민통합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바꾸는 최고의 가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의 변화를 통하여 어떻게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변해갈 수 있는지 한 분의 삶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강의의 편의를 위해서 좀 불편할 것 같아서 넥타이를 좀 빼겠습니다. 예, 거듭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신 국민대학의 한반도 미래연구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 속에서 투영된 백범의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많은 분들이 백범 하는데 백범 선생님이 그 호의 의미가 우리 속에 제대로 와 있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호의 핵심은 105인 사건 때 자신이 스스로 지었습니다. 백정범부의 약자입니다. 소잡고 돼지 잡는 분들, 이분들을 백정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호적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도 이분들은 국민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분들을 품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 그리고 범부, 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까지 어우르는 그런 일생을 살겠다. 라는 의미로 백정범부의 약자인 백범을 호로 지셨습니다. 그런 뒤에 선생님은 호, 원래 거북 부자셨는데 자신의 이름을 아옥구로 바꿨습니다. 이분이 105인 사건 이전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여동생이신 안신호 선생님이랑 함께 교육 계몽 운동을 하셨는데 당시 교육 계몽 운동이 기독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9가지 가치,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들이냐에 대해서 그분이 뒤늦게 발견했죠. 선생님께서 원래는 동학혁명의 선봉장이셨죠. 청년 접주로서 이후에 이분이 동학혁명 좌절 후에 유교에 가담을 하시죠. 그리고 치아프 사건을 일으켜서 명성황후 시해범이라고 판단되어지는 스시다 중위를 대동강에 있는 치아프에서 실제로 처단하고 인천 가명의 사형수로 수감되어 있던 중에 고종 황제의 특사로 죽음을 면하고 탈옥하여 기독교 계몽운동에 참여해서
나중에 이제 신문명 또 신문물과 연결되는 기독교의 교회에서 만난 하나님의 9가지 속성, 이걸 뭐 신약성서의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사랑, 희락, 화평,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이런 가치들을 지향하는 삶을 살겠다. 한마디로 그분 생각에는 루돌프 스멘트가 말하는 통합의 원천, 독일에서의 통합주의는 작은 예수가 되자라는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기독교 문화가 아니니까 익숙치 않은 말입니다만 그것은 섬기는 삶을 우리가 서로 살면 전후 독일을 극복하고 우리가 통합된 독일 만들고 분단 상황을 극복한 통일 독일도 이룰 수 있다라는 스멘트의 논리와 맞물린 그런 측면에서 그는 9구를 이름을 쓰였습니다. 그러한 백범은 뭐 인간적으로 간단히 좀 살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선공후사 또 멸사봉공하는 삶을 사는 여정 속에서는 이분이 그 여정 속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려 할 때 정말 자기의 그 허벅지살을 일부 베어가지고 피를, 당시 뭐 드릴 게 없는 시대니까 그 따뜻한 피를 마셔드려서 연명시켜 보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심지어 백범일지에 보면은 고기 중에 일부를 구워서 드렸다는 그런 기록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상중에 몹시 힘들었노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백범일지에 보면 백범 선생님의 아버지께서도 할머니 돌아가실 무렵에 그렇게 단지를 해서 피를 잡수게 되어서 3일을 연명하고 연명하던 날 백범 선생님이 태어나셨다더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시대의 통일교육이 인성교육과 동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끝부분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통일교육의 최고의 현 시점의 첩경이자 최고의 가치는 국민통합교육인데 국민통합교육은 인성교육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기반 하에서 백범 선생님을 왜 지금 언급드리냐면 이런 선생님께서 3.1 혁명으로 출범하는 임시정부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시죠. 임시정부에 참여하게 되시면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초기에 정말 미미한 직책을 유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3.1 혁명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3.1 혁명이 일어나자마자 중국의 진독수라는 분은 오사운동의 리더입니다만은 이분이 3.1 운동은 세계 혁명사의 신기원을 이뤘다. 프랑스 혁명이 유혈혁명이었다면 비조직적이면서 무혈혁명이 이 조선의 혁명이 전국을 강타했고 결과적으로 전 세계를 울렸다라고 그가 중국인들에게 호소하고 중국인들이 오사운동을 동참하게 되죠. 이뿐만 아니라 AP통신이나 뉴욕타임즈 등의 각종 보도를 통하여서 이 내용을 우리 마하트마 간디도 알게 되시고 그리고 같은 인도의 지도자인 타고르 시성도 알게 되시죠.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도 3.1운동 소식을 듣고 바로 남아프리카에서 귀국해가지고 인도의 그 유명한 비폭력 저항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그 감동이 컸으면 타고르 시인이 우리들에게 일본까지 와서 동아일보 기자가 요청하자 우리 한민족에게 바치는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까지 헌사할 정도로 3.1운동의 영향은 대단했습니다. 이런 3.1운동의 명암이 있습니다. 이 3.1운동에서 최고의 열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헌법이죠. 임시정부헌법은 정말 1910년 8월 11일 날 만들어지는 바이마르 헌법을 현대 헌법의 효시라고 부르는데 그에 앞서서 민주공화제, 그리고 권력분리, 그리고 국민주권, 그리고 기본권 보장, 그리고 국민의 의무까지 다 명시해 놨습니다. 5개월에 앞서서 명실상부한 세계 현대헌법의 원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백범 선생님의 위상은 사실 초라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금 화면에서 보는 사진 한 장에서 입증이 되어지는데 맨 앞줄에 있는 앞줄 좌측 세 번째가 백범 선생님이십니다. 바로 위에 서 계시는 분이 국민대학을 창건하신 건립하신 누구시죠? 다름 아닌 우리 신익희 선생님이 계시죠. 신익희 선생님은 물론 그 우로 가서 이승만 대통령 옆에 안창호 선생님도 다 백범 선생님보다 연하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 살 위시죠. 이런 연하의 국무위원들 앞에 맨바닥에 앉아 계시는 것이 백범 선생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백범 선생님은 임정에서 이승만 안창호 선생님과 함께 처음부터 감투를 쓴 것처럼
언급되는 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임정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파면이 이루어집니다. 그것만 다뤄도 1시간 해야 될 정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만은 핵심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대학 시절 은사시니까 우리 민족은 자체적 민주 역량이 없으니 신탁통치 좀 해 주십시오 라는 편지를 한 것을 이제 사실이 발견되어서 임시의정원에서 탄핵 파면했습니다만은 이런 측면에서 뭐 이제 창조파 개조파면서 임시정부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립니다. 그 붕괴되어 버린 상황 속에서 후원금, 독립자금이 떨어지고 하니까 백범일지하면 우리는 거지 중에 상거지 신세가 되었다라는 상황이 되었고, 이 상황에서 소환된 분이 바로 백범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범 선생님은 처음부터 임정 주석이었다가 아니라 스스로 백오인 사건에서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백정범부의 정신으로 임시정부의 문지기로서 난 충분합니다라고 한사코 고사하는 것을 내무총장인 안창호 선생님이 경무국장에 임명을 해서 그가 이제 통합의 리더십으로 임정을 세계가 주목하도록 하는 백범 시대를 열게 되시죠. 한숨 돌리겠습니다. 자, 통합의 리더십으로 임정을 세계가 주목하도록 하는 백범 선생님은 먼저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이 알기 쉽게는 의원내각제의 총리와 같은 지위, 국무령을 맡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이봉창 의거를 준비했는데 실패하시죠. 윤봉길 의거를 또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윤봉길 의거가 놀랍게 성공을 했습니다. 윤봉길 의거의 성공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 언론이 임시정부를 보도하고 또 일본이 천문학적 규모의 백범 선생님에 대한 현상금을 걸죠. 그래서 임시정부와 함께 백범 선생님은 세계 이목을 주목받게 됩니다. 그런 뒤에 가장 큰 놀라운 역사가 중국 대륙의 실세였던 장개석 총통이 백범 선생님께 대해 면담을 요청을 하죠. 면담을 요청하고 나서 백범 선생님께서는 당당 얘기합니다. 우리 우리 독립군들이 지금 전국 도처에 흩어져 있고 일부는 러시아에 가 있고 한데 이들을 중국의 공식 우리로 친다면 육군사관학교에 넣어서 훈련 좀 시켜주시오 라고 해서 장개석이 이를 수용을 하고, 거기서 우리는 국가 구성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라 할 수 있는, 초석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는 국군을 창건할 수 있는 광복군에 대한 조직적인 그런 훈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백범 선생님이 임시정부의 질서를 재편하면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니까, 당시에 이제 소작쟁이 노동쟁이 일어날 정도로 전 세계가 세계 대공황인 시점입니다. 세계 대공황인 시점에 그 독립후원금이 다 메말라가고 그런 시점에서 이봉창 의거가 성공하고 장개석에 의하여 또 광복군들이 새로 질서가 개편되고, 이런 소식이 전 세계 동포들이 알려지자 수많은 독립자금과 성원들이 이루어지면서 백범 선생님은 이제 놀랍게 또 하나의 그런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방금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에서 탄핵 파면된, 한마디로 헌법의 적으로 간주되어 가지고 임시정부 질서에서 아웃돼 버린 이승만 대통령을 그가 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그가 주미 외교위원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죠. 물론 그에 앞서서 그런 이승만 대통령이 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그를 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치적 낭인으로서 전락해 있는 상황에서 임시정부의 위세도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자기가 미국 전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막할 수 있는 외교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 백범 선생님과는 너무나 큰 학력 차이, 또 정치적 그런 계보 차이, 어디로 보나 자기보다 우월적 경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공후사의 정신으로서 백범 선생님께서는 우리 이승만 박사, 운암이라는 호를 갖고 계십니다마는 운암을 중용하게 되죠. 그런 백범에 대해서 운암이 또 보훈을 합니다. 그 보훈의 대표적 케이스가 다름 아니라 OSS 특공대죠.
미국의 OSS는 CIA의 전신입니다. 이 CIA의 전신에 도노반 사령관이 직접 중국 현지에 와서 우리 광복군들을 미군 장교들이 미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3개월간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시켜서 1945년 8월 10일 날 한반도 진공작전을 펼치기 위하여 실제로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바로 출동하기 위한 비행기의 프로펠러까지 돌리고 완전 군장까지 다 했다라는 내용들이 백범일지는 물론 돌베개를 쓰신 장준하 선생님, 그리고 고대 총장을 하신 김준엽 총장님의 장정이라는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상황, 이런 상황을 앞두고 있었는데 일본이 스탈린과 미랴카에서 한반도의 침공을 소련이 바로 물론 이 얘기를 하기까지는 상당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카이로 선언이나 포츠담 선언이나 얄타 협정 등에서 소련이 지금 아시아 전쟁에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면 러일 전쟁에서 패배해서 빼앗긴 자신들의 영토를 다 주기로 하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속을 먹기 위하여 자기들이 무리해서 지금 한반도를 분단시키는 행위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속에서 바로 지금 OSS 특공대라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미 합동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반도 진공작전을 펼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연합군이 되는 것이고 연합국이 되는 것입니다. 임시정부가. 그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국제질서 속에서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의 관계라는 건 대한민국은 승전국, 일본은 패전국, 우리는 전승국, 일본은 패전국이라는 새로운 질서가 완전하게 재편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 엄청난 역사적 열매를 앞두고 일본이 소련을 끌어들여서 한반도 분단으로 이끌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범 선생님은 이런 엄청난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적 지평을 여시는 기록을 세웠죠. 그건 다름 아니죠. 다름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유효한 민족 자산으로서 한국은 일본을 상대로 전승국의 위치를 회복하고 그러므로 일본은 패전국의 지위에서 새로운 한일 관계가 재편될 필요가 있다는 역사 지평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역사적 지평의 교두보적 역할을 우남 이승만 박사가 하셨고 우남을 종용했던 백범의 통합적 리더십이 이 역사적 열매를 맺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나치듯 말씀드려도 될 부분입니다만 백범 선생님의 우남에 대한 이 통합적 리더십은 견물생심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돈과 관련해서도 이분은 흔들림 없이 우남을 우대했습니다. 이건 다름 아니라 해방 이후에 국내에 들어오셨을 때 이제 상공회의소에서 정치자금이 왔습니다. 이거 한국은 지금 미 군정치하에 있으니까 미국과 관계를 최대한 유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우남 중심으로 현재 이 정치 질서가 좀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러므로 이 정치자금도 우남에게 갖다 주도록 하라고 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이뿐만 아니라 백범 선생님께서는 장개석 총통이 이 전별금으로 정말 그 건국자금으로 주신 20만 달러 중에 지금 뭐 당시 20만 달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인지는 계산해 볼 문제입니다만은 그 10만 달러는 우리 임정 여인들의 환국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10만 달러를 장개석 총통에게 맡겨놓고 그렇죠. 장개석 총통은 그걸 미국 은행에 애체뒀던 것을 해방 이후에 주한 중국 대사가 백범 선생님께 연락을 해서 10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자 백범 선생님께서는 이거 우남에게 갖다 주라 하고 실제 이승만 박사에게 전화까지 한 바 있습니다만은 주한 중국 대사가 우리 총통은 백범 선생님 드리라 했습니다라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견물생심이라 할 수 있는 돈에 이르기까지도 백범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선공후사 멸사번공의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한 바 있는 그런 예화를 말씀을 드립니다. 해방 후에도 존중과 통합의 리더십이 계속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백범 선생님에 대해서 이승만 박사도 또 보온을 하죠. 선생님께서 11월 23일 날 1945년 11월 23일 날 귀국하시게 되는데 귀국하신 당일 바로 백범 선생님의 숙소이자 임시정부 청사인 경교장에 우남 이승만 박사가 먼저 와 있다가 맞이하고 그 다음 날 사전에 보시는 바처럼 하지 중장에게
이승만 박사가 백범 선생님을 소개하죠. 그렇게 그 나름 보온을 합니다. 이렇게 백범 선생님의 그 리더십을 제가 조명하는 또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부자기적 측면입니다. 한국 정치에서는 될 만한 싹이라 할지라도 중상모략과 권모술수와 음해 등을 일삼아서 상대를 좌초시켜 버립니다.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뒤에도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남북한 단일 정부 수립은 결과적으로 동족상전이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어떻게든 이걸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호소를 했습니다만은 자기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처지가 되자 이제 제1공화국 재헌의회 선거를 앞두고는 일체 정치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통령으로 출마하라 아니면 대통령으로 출마하라고 하시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으시면서 그는 불구하고 아까 그 얘기는 꾸준히 했습니다. 민족의 분단이 항구화되면 동족상제의 비극이 생길 수밖에 없다 라는 호소를 전국 각처를 돌면서 호소하시면서도 한 번도 오남을 비판하는 인신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말입니다. 임정주석으로서 갖고 있는 정보력을 가지고 오남 이승만 박사가 임정체에서 헌법의 적으로서 탄핵 파면된 사실을 그리고 그가 행했던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들을 전국 각처를 돌면서 사자우를 토하면서 호소했다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 시대는 출범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범 선생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끝까지 부자기적 측면에서 이승만 박사가 일공학을 통하여 국립민복을 취해갈 수 있는 기회를 드렸던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백범의 성김의 리더십은 정말 적극적 측면과 더불어 부자기적 측면에서도 때로는 자신이 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와 협력하는 이것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통합의 개념 속에서 만인의 만인상호 간의 자제와 협력이라는 그 토마스 홉스가 기대했던 철학, 그 루돌프 스멘트가 전후 독일 국민들에게 호소했던 내용을 백범 선생님께서는 삶 속에서 이승만 박사를 상대로 말씀드렸다. 고로 우리 시대에서 많은 이들이 이승만 박사와 백범 선생님을 견원지간처럼 하는 것은 사실관계나 진실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백범 선생님은 초지일관, 존중과 성김의 리더십을 오남 이승만 박사를 상대로 발휘한 바 있음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네 번째 주제로서 통합의 리더십으로 임정을 세계가 주목하도록 한 백범, 이 부분을 왜 지금 넣냐면 통합의 리더십과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좌우 통합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렇습니다. 백범 선생님께서는 말입니다. 공산당원이 쏜 총알 3발을 몸에 간직한 채 평생을 사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초대 총리 시절에 이동희라는 분이 초대 국무총리인데 이분이 사회주의자입니다. 사회주의자인 이분이 계속해서 사회주의 세력을 확산시키러 갈 때 정면으로 맞선 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당시에 분열되어 있는 임정 통합을 시도하려고 하자 이운환이라는 사람의 저격을 받아서 38년 5월에 같이 있던 현익철이라는 분은 실제 즉사했습니다. 백범 선생님도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셔서 그 당시 의술도 딸리고 하여 3발의 총알을 꺼내면 위험하다 해서 평생 그걸 안고 사셨습니다. 자기 몸속에 3발의 총알이 있고 그 3발의 총알이 사회주의자가 쏜 총알이라는 것을 간직하고 있는 백범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는 임시정부가 사는 길은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될 수 없다. 오직 통합만이 진정한 국가적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임정의 요인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김원봉이라는 분, 이분은 그야말로 골수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김두봉이라는 분도 계십니다. 김두봉이라는 분은 한글학자 주희영 선생님의 수제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 사회주의자인데 이런 분들을 임정으로 통합시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아까 광복군 있지 않습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군대에서는 선임대대 또 선임연대이 중요합니다. 근데 광복군 1지대장을 당시의 전설적 그 무장인 이범석 장군을 시키지 않고
바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사회주자들 김두봉, 김원봉 중에 바로 김원봉이라는 분을 광복군 일지대장으로 세우죠. 김두봉이라는 분을 또 이렇게 임정으로 요인으로 맞이해서 자신의 아내가 죽었을 때는 김두봉이라는 분은 직접 비문을 써줄 정도로 그런 친숙한 사이가 됩니다.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느냐면 이런 백범 선생님의 그런 리더십 속에서 사람들은 왜 사회주의자까지 품었느냐고 하는데 만약 선생님 그러지 않으셨더라면 임시정부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광대한 중국 대륙에서 장기석 총통의 부대 가지고만 임시정부가 존재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중국 대륙은 언제나 공산당과 국민당의 혈투의 여정이었습니다. 물론 두 차례의 국공합작이 이루어집니다만 그들은 자신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게릴라전의 명수인 그런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임시정부가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고 임시정부가 사회주의자들의 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중국 팔로군이 임시정부의 광복군이나 임시정부의 본진을 그냥 놓겠습니까? 백범 선생님은 이전까지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방금 말씀드린 김원봉이란 분이 황포공관학교, 그걸 황포공관학교라고도 이제 발음합니다만은 황포공관학교를 나왔습니다. 황포공관학교는 손문 선생님의 유지를 통해서 설립되었지만 초대 그 학장은 장기석이고 당시 가장 명성 있던 교관이 주원내, 저원나입니다. 저원내가 바로 김두봉을 총애했습니다. 그래서 김두봉을 매개로 또 김원봉을 매개로 백범 선생님은 중국의 거대한 양대 축 중의 하나인 공산당과도 유대를 강화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떤 놀라운 역사적 열매를 맺냐면 지금 페이지에 보니까 바로 가운데에 김두봉 선생이 있고 그 다음에 우측에 백범 선생님, 좌측에 김일성이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48년 남북연석회의 상황입니다. 남북연석회의라는 것은 남북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라고도 부르죠. 이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는 원래는 백범 선생님이 김규식 박사와 함께 제안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남북한이 각기 단일 정부를 만들게 되면 그러게 되면 결국은 미소 양세력 간의 국지전적 성격의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동족상장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민족은 영원히 피비린내 나는 상흔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호소를 하려고 참석하셨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를 김일성 대위를 이제 진급시켜서 소령으로 그 이후에는 아예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나중에는 아예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렇게 격상시키고 그 이후에는 수상으로까지 앉히죠. 참고로 헌법학자인 제 입장에서 이걸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조선인민위원회라는 것은 그 이전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포함하여 모두 다 입법, 사법, 행정을 통괄하는 최고의 권력기구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그 김일성을 앉혀놨지만 뒤에서는 소련군들이 정치 고문들이 사실상 모든 걸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 군정에서는 김구가 왔으니 새로운 북한 정권 수립의 그런 민주적 정당성 기반으로 남한에서 온 많은 인사들과 함께 활용하자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선생님이 첫날 가셔가지고 모란봉 극장에서 열린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안 가십니다. 김규식 박사님도 안 가십니다. 왜? 무슨 정보를 들었을까요? 자신의 임정 시절 동지들로부터 소련 군정이 북한 정권 출범을 위한 그런 정치적 이용 수단으로 백범 선생님을 이용하려 한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기다리면서 축하 연설만이라도 좀 해주시라고 하자 마지못해서 김구 선생님이 참석을 하시죠.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단일 정부를 남북한 모두가 설립하면 결국 동족상정 피비린내라는 분단의 아픔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자기의 분명한 철학만 백범 정신만 설파한 뒤에 그 많은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참석자들 보는 앞에서 김일성이 보는 앞에서 나와버립니다. 이 내용은 김구 선생님을 직접 수행하셨던 선우진 선생님의 백범 선생님과 함께하는 나날들에 정확히 나와 있는 내용이고 당시
한독당, 임시정부 집권당인 한독당 상임위원으로 김구 선생님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실무협상을 위하여 김일성과 단독회담을 했던 신창균 상임위원님의 증언에 기초한 것입니다. 전 참고로 신창균 상임위원님이 제가 현재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국민통합비전의 초대 총재님이셔서 지근거리에서 그 증언들을 제가 이렇게 녹취하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에 참석했던 많은 이들, 그 자리에는 여러분이 본 전설적 빨치산인 박헌영도 있고, 아까 봤던 그런 그 김두봉, 김원봉 다 보고 있고, 김일성도 황망한 눈으로 자리에 일어서 나가버리는 김구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두봉 위원장이 쫓아나와서 만류하는데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정치 행사에 참석하러 온 줄 아느냐? 한반도의 미래를 담은 그런 담판을 김일성 위원장과 지휘해 왔을 뿐이다 라고 하고 설파한 뒤에 오시자 나중에 양김회담이 열리고, 양김회담에 이어서 백범 선생님께서 이 자리에 평양에 김규식 박사도 와 계시니까 그분까지 하고, 당신네 헌법을 초안하고 헌법 제정위원장인 김두봉 위원장까지 사김회담을 열자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그 핵심 열매는 1번은 한반도에 있는 미소 양군을 철군시키자. 그리고 남북한이 총선거에서 단일 국가로 가자라는 것을 핵심으로 갖고 있죠. 이 외에도 백범 선생님께서는 지금 북한에서 당시에 남한으로 전기를 보내고 물을 보내던 때인데 단전하거나 단수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나 내려가는 길에 사실상 억류되어 있다고 지금 알고 있는 조만식 선생님을 같이 모시고 가게 해달라라는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 김일성은 조만식 선생은 소련군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힘들 것입니다 라고 하고 안 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백범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기독교에 기여하여 교육개몽운동 하실 때 안신호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여동생인데 약혼을 했고 결혼까지 약속을 하셨는데 여야 이유로서 두 분은 혼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48년 남북 연석회의 때 김구 선생님께서 평양에 가셨을 때 김일성은 백범 선생님 안내원으로 안신호 여사님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라버니, 이 북한이 예전에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낙원입니다 등을 얘기하면서 김일성을 칭송하면서 북한 잔류를 간곡히 요청을 했지요. 그런데 백범 선생님께서는 그에 응하지 않자 소련군과 정치고문은 물론 일련의 극단적 인사들이 좋다, 그럼 백범을 억류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렸죠. 임정 시절에 백범 선생님이 중용했던 김원봉, 김두봉, 특히 김두봉 선생님은 자기 집에 김일성의 양해를 구해서 우리 김구 선생님과 김식 박사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면서 던지시 그런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김일성을 설득하고 또 임정 시절에 백범의 그런 그 배려, 존중과 성김의 리더십에 감명받았던 사회주의자들의 그러한 논의 속에서 그 백범 선생님께서 평양 억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무사히 환국할 수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남한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임정 시절에 백범 선생님의 그러한 존중과 성김의 리더십이 갖는 열매는 백범 선생님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그런 모티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통합, 통합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바꾸는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생사의 기로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전환점을 마련해주는 그런 기반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존중과 성김의 국민통합의 리더십을 기초로서 끝까지 그런 사실상 죽음을 맞이하는 최후의 순간까지 선생님이 존중과 성김의 리더십, 국민통합의 리더십을 지향하였음은 또 마지막 테마를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부디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국가나 민족 차원의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백범 선생님께서 북한에 억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이렇게 귀국하여 자신의 그런 새로운 역사적 지평을 여는 기회를 맞게 되셨다는 점도 고려하면서 국민통합, 이것은
내 삶을 바꾸는 최고의 가치 중 하나라는 새로운 인식을 함께 하시면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날씨가 근데 에어컨이 있어서 좀 그러네요. 자, 이제 여러분 거듭 사실 국민대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운 대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정의 최고의 그 리더 중에 한 분이 신익기 선생님이신데, 이 신익기 선생님께서 이 창립자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한반도의 미래, 한반도 미래연구원이 지향하는 최고의 미래는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통일이죠. 그런데 그 통일이 현실적으로 한계 국가 개념의 통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 불가능한 통일을 향해서 멈출 수 없는 가치가 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민족은 물론 유럽 사회는 물론 전 세계 인류 행복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유시코리아 시대가 남북 간의 평화로운 남북 관계만 갖고도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상황입니다. 이런 엄청난 상황이 되면 국민 복지는 지금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뛰어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대로 유시코리아 시대가 된다면 일본은 역사상 최초로 한반도에 복속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설립한 사단법인 국민통합비전 홈페이지에 많은 칼럼과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런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일본이 한반도에 종속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본이 갖고 있는 끊임없는 한반도에 대한 분열의식, 남북 분열을 고착화시키려는 그런 한반도 정책, 그러면서 미국을 계속해서 이렇게 앞세워서 한반도 분열을 고착화시키려는 일본이 한반도에 완전히 종속되는 길은 남북의 화해협력으로 통일 이전이라 할지라도 말씀드렸던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만주 횡단철도, 중국 횡단철도, 몽고 횡단철도로 한반도 종단철도로만 연결되어져도 놀랍게 국제철도연맹은 만장일치로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회원가입 못하다가 북한이 동의해줘서 이제 회원가입국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본 해저터널은 남한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유럽에서 달려온 열차가 부산까지 오고 목포까지 도착해 있을 때 일본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가는 엄청난 가치는 통일 이전인 국가연합만 되어도 완벽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일이 불가능하다 해서 통일의 회의론을 갖자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 최고의 통일 교육은 국민통합교육이고 최고의 통일 준비는 국민통합운동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 흥망이 달린 국민통합인데 이걸 너무나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민통합은 새털처럼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사실은 반민족적 범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왠지 아시겠습니까? 그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남북 통일은 너무나 다른 체제인 북한과의 하나됨의 문제입니다. 근데 북한은 주체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막스 레닌즘에 기초하고 있고 하나는 막스 베버의 철학에 기초하고 있는데 양 극단의 철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 있어서 국민통합이라는 걸 통하여서 제3의 가치를 향하여 나가고 국가연합을 향하여 나가고, 말씀드린 여기서 국가연합은 유럽형 국가연합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북한이 말하는 것과 혼용한다라는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연방국가는 미국형 연방국가입니다. 현재 남북분단 체제가 EU형 유럽형 국가연합, 더 나아가 미국형 연방국가까지 나가기 위해서도 현재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국민통합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치권에서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이 국민통합 개념을 오용하고 있어서 이건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국민통합이란 정반합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고, 그러므로 같은 편끼리 뭉치는 것은 단합입니다. 그것은 통합이 아닙니다. 통합은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는 것이죠. 백범 선생님은 근본적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우파에 가깝죠. 그런데 좌파인 김두봉이나 김원봉 같은 분을 임정으로 끌어들여서 그들 덕분에 중국 대륙의 한판을 장악하고 있던 중국 공산당이 임정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5년 11월 23일 날 환국하시기 전에 장개석 총통만 환송연을 해준 게 아니고 주은래와 저원나이와 중국 공산당도 임정 환송식을 해줬습니다. 그 시기가 중국 대륙을 해방되었으니까, 일본이 항복했으니까 중국 대륙을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장개석과 마오쩌둥 사이에, 장제스와 마오쩌둥 사이에 대담판이 이루어지는 기간에 임정 환송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친구 환송식 쉽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처럼 백범 선생님은 그런 좌우통합적 리더십을 기초로 오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여전히 선생님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이 시점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48년 남북연석회의 때 김일성한테 이용당한 게 아니라 공개석상에서 김일성 면전에서 자신의 얘기만 하고 나와버렸을 뿐만 아니라 양기매단 때 김일성 집무실에 가니까 당연하게 소련 정치고문이 배석하고 있었습니다. 레베도프를 포함하여 정치고문들이 많습니다. 레베도프를 포함하여 많은 이들이 자기의 회고록을 출간했어요. 그 회고록이 중앙일보가 발간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비록 상중하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번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기매단차 들어가신 백범 선생님께서 김일성과 요동하려는데 소련 정치고문이 앉아있으니까 민족 문제를 논의하는데 당신이 왜 여기 있느냐, 썩 나가라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20대 초반에 동학혁명군 선봉장으로 수많은 유혈전투에 참여하셨습니다. 선봉으로 스치다 사건에서 그 치아포 사건에서 스치다를 맨손으로 쳐 죽인 분입니다. 그 기상 앞에 소련 정치고문이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러시아 모스크바 본부에도 보고를 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선생님이 김일성이 이용됐다라는 식의 논리, 백범 선생님 빨갱이다 식의 논리들은 한결같이 저는 이런 얘기를 어디서 저도 듣지 못했습니다만 저는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도 현재 시중에 없는 책입니다. 일본 애교병련소사, 일본 외무성 발간 책이죠. 이렇게 백범 선생님을 비하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이런 분들 속에는 일본 자금이 흐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보기관들의 자금이 흐르고 있고 민족부전을 끊임없이 해책하고 백범과 같은 인물의 통합적 이념이 남북동포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시도라고 저는 감히 이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이제 국민통합은 국가 통합, 국민 행복, 남북 통일, 그리고 유시코리아 시대, 그로서 더 나아가서 인류 행복과 세계 평화까지 기여할 수 있는 정말 손색함이 없는 우리 시대 최고의 가치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그러면 왜 국민통합이 내 삶을 바꾸는 최고의 가치인가, 그 내용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정말 감사하게도 백범 선생님 외에도 통합정신으로 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이브럼 링컨이 그러시죠. 에이브럼 링컨은 백범 선생님과 너무 닮았습니다. 1번 무학이죠. 학력이 없습니다. 2번 남북 분단 상황 속에서 통일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암살되어서 서거하시죠. 근데 링컨은 그랬습니다. 대통령 당선된과 동시에 남부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반란군인 거죠. 그런데 남북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승리했으면 마땅히 전범들을 처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남북은 총사령관을 대학 총장하도록 해줍니다. 링컨의 이런 리더십은 대통령 당선 시에도 나왔습니다. 자신을 정치 과정에서 계속 비판했던 사람, 자신의 정적을 국무장관에 기용을 하죠. 이런 링컨의 리더십, 그 리더십이 오늘날 미국 최고의 대통령으로 링컨이 추앙받게 되는 비결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런 분만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 그 삶 자체가 정말로
존중과 섬김의 삶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릅니까?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얼핏 말씀드린 저원나이, 중국의 주은내 총리. 여러분, 중국 인구 전체 대만 본토할 것 없이 모두 통틀어서 인간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이가 누구냐고 물으면 한결같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총리 저원나이라고 말합니다. 저원나이 없는 마오쩌둥 없습니다. 자신의 부하였던 마오쩌둥을 게릴라전이 필요하니까 자기는 영국, 프랑스 유학하고 이랬던 문파로서 게릴라 전투에 능하지 않으니 게릴라 전투에 능한 자신의 부하였던 마오쩌둥이를 데려서 자신의 보좌관으로 쓰다가 동급으로 올렸다가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주군으로 모시면서 결국 중국의 새 역사를 엽니다. 그런 저원나이는 놀랍게 중국 전투에 승리할 때 국민당의 적장들을 많이 기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 공산당으로 일한 중국 건국의 초기 멤버 속에는 국민당의 핵심 장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오쩌둥이 배신을 하고 홍위병을 거느리고 남북한 인구보다 더 많은 이들을 압살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양성애자로서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그런 마오쩌둥을 그가 그 마오쩌둥의 그 폭정에 의해서 수많은 동지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회만 있으면 동지들을 살려냈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도 아시는 등소평이죠. 등소평 같은 인물이 결과적으로 신중국 건설의 원천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중국의 주석인 시진핑, 이분 역시 주은내 없이는 없습니다. 시진핑의 아버지, 이분이 숙청돼서 다 죽어갈 때 몰래 살려낸 분이 바로 저원나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그 소년이 제가 알기로는 그 10여 년 만에 아버지와 회우가 이루어지고 복권된 아버지가 시진핑 주석의 길을 열어주죠. 그래서 말씀드린다면 주은내 없는 마오쩌둥 없고 주은내 없는 등소평 없고 주은내 없는 시진핑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중과 섬김의 리더십인 링컨이 존경받듯이 그리고 우리 주은내도 저원나이 총리도 중국 인민들 대만 본토할 것 없이 최고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 인물이 안창호 선생님이시고 그런 인물이 우리 백범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김형석 교수님 모르는 분 거의 없죠. 임시정부가 올해 103주년입니다. 김형석 교수님도 이번 4월 달에 하순에 103세가 됩니다. 그냥 그 서기로 치면 103세이신 것이죠. 그분의 삶이 통합적 리더십의 응축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루돌프 스멘트의 통합이란 무엇인가를 책을 보고 그 번역본을 보고 이게 통합헌법 정론을 만들어 제가 이게 1500페이지가 넘는 책을 97년에 했으니까 4반세기 전에 이미 통합의 개념에 대해서 탐복을 했습니다. 민족의 길, 내 행복의 길 여기에 있구나 라고 했는데 그때 스멘트가 한 유명한 말은 독일 국민들에게 우리 작은 예수가 됩시다. 시간이 없어서 압축드린다면 작은 예수가 됩시다. 그건 하나로 압축됩니다. 하나님을 목숨 걸어 사랑한다면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사랑한다는 것은 소통과 존중이다 라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오늘의 독일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메르켈 총리가 그만뒀지만 그분이 일본에 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독일은 전후에 각 국가를 돌면서 참여를 했고 배상을 하고 있다. 당신들은 왜 대한민국에 배상도 않고 사죄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독일의 역사가 바로 이 스멘트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얘기를 김영석 교수님들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내가 일하는 것, 여러분들이 일해야 되는 것, 그 모든 가치는 결국 이타적인 타인에 대한 사랑, 그 존중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보람이 있다 라고 하고 계셔서 제가 작년 12월 21일 날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국민통합비전에서 백범 선생님의 시상식, 백범상 대상을 수상하면서 김영석 교수님께 최초로 국민통합상을 수여드린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삶을 바꾸는 최고의 가치인 국민통합. 먼저 자제와 협력하는 겁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작은 예수가 되자라는 루돌프 스멘트의 독일 통합주의가 백범 선생님의 삶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유언하셨죠. 나를 암살한다는 제보를 계속 받고 있는데 나는 내 하나가 총을 맞아 죽는다면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어 죽고 수많은 싹이 나는 것처럼 나와 같은 애국자가 많이 나와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유언으로 1946년 발행한 8235의 유언을 보내놨습니다. 선생님께서 유언하신 대로 김영석 교수님 같은 또 다른 백범맨이 탄생하고 있듯이 미력한 제가 또 이렇게 국민대학의 한반도 미래연구원의 초청을 받아서 오늘 국민통합은 최고의 내 삶을 바꾸는 가치인과 동시에 가정을 바꾸고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바꾸며 대한민국의 양심 건국이 되는 나라, 양심이 정의이고 최고의 국민통합의 원천인데 이러한 양심이 이 건국의 기초가 되는 그런 대한민국 시대를 바라보면서 국민통합에 대한 범국민적 확산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적 차원에서도 정말 집약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 기회가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국민통합교육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현재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통일교육지원법도 있고 인성교육진흥법도 있고 또 뭐 다양한 법들이 있는데 이게 통합되어야 합니다. 결국 최고의 통일교육이 국민통합교육이라면 존중과 섬김의 문제예요. 존중과 섬김의 문제는 결국 최고의 인성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같은 조직, 또 국민대학교에서 서울센터를 맡은 바 있었던 통일교육위원들을 또 함께 아우르면서 우리 시대가 정말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국민통합교육을 국가 흥망이 달린 문제로 생각하면서 국력을 지배하고 국민의사를 지배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기초 속에서 이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가 필요한가 해서 이제 제3의 가치인 주체사상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뛰어넘는 제3의 가치인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인 삼균지회 같은 건 논의가 필요하고, 또 하나 국민통합의 가장 바람직한 정부 형태는 무엇일까? 의원내각제나 이원정부제와 같은 논의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정말 우리들의 기본권 문제에 있어서 타인의 기본권은 내 기본권에 앞서서 정말 내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프랑스 인권선언 제4조의 내용이 우리 새로운 헌법에도 집약되지는 그런 각양의 논의가 이루어져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 첫 출발은 바로 나 자신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백범 선생님의 삶과 맞물려서 저는 이외에도 정말 훌륭한 그런 존중과 섬김의 리더십을 살다간 분들이 많음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들의 작은 출발인 존중과 섬김은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국민통합은 최고의 헌법 개념이고, 이 최고의 헌법 개념은 말씀드린 서두에 시작한 얘기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만인의 만인상호간의 투쟁 상태, 정글의 법칙이 지배되고 있는 이 상태를 만인의 만인상호간의 존중과 섬김을 통하여 협력 상태로 이루어지고, 그 상태 속에서 국민통합을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헌법이 말하는 바로 헌법 작동의 것이고, 이것이 헌법이 존재하는 사회가 국가이다. 바로 국가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상향적 가치를 향해 나가는 것인데 그게 국민통합이다. 그 최종적 귀착점은 헌법 10조다. 헌법 10조는 뭐죠? 바로 여러분의 존엄과 행복인 것입니다. 바로 삶 속에서 한번 해보시면 정말로 내 행복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서 정말 이 고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어디 시험할 데가 없어서 고아원에서 15년을 한번 해봤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광교동에 있는 경동원이라는 사회복지법인에 15년 동안 매월 해봤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혼자서 지금 지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름하여 사회복지법상 요보호아동들인데 아이들 평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아이들 평생에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스터키는 없을까? 그 어린 아이들에게 제가 통합을 소개했습니다.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남을 존중하면, 제가 이렇게 외치면 아이들은 나는 더 행복해진다 라고 외쳤습니다. 매월 15년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다 말이죠.
남을 존중하면 그러면 아이들은 손을 높이 들고 물론 앞에 케이크도 있고 선물도 있는 상황이죠. 나는 더 행복해진다. 남을 존중하면 나는 더 행복해진다. 그런데 그 남이 문제입니다. 그 남이 나를 존중해주면 좋은데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음해하고 나를 배신하고 in spite of love,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에게 남는 게 뭐냐? 여러분, 통합주의 개념은 양심과 맞물린 것이고 이건 자연법적 개념이고 자연법적 개념은 천부적 개념이고 그건 하늘이 알아서 할 문제다. 저는 무학의 청소년 노동자였습니다. 그런 제가 백범 선생님의 삶에서 응축된 통합주의를 발견하고 독학으로 공부하고 8개월 15일 만에 대학에 와 또 이렇게 섭리 가운데 국민대학이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제가 박사과정에 제가 지원한 게 아니고 은사이신 장명복 은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일기 북한법 전공을 하고 이렇게 남북을 오가면서 입식 9회를 남북을 오가면서 백범정신의 이 현주소 정말 척박하다. 통일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멈출 수 없다. 왜? 내 삶과 민족 자산과 인류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는 위대한 가치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나 하나가 변하면 그 과원의 아이들의 놀라운 변화를 저는 봤습니다. 꼽짓기도 하고 친구의 장난감을 뺐던 아이들이 이제 먼저 주고 높여줍니다. 왜? 그게 자기 행복의 지름길인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제 새 정부가 곧 시작합니다만은 정말 해야 될 최고의 가치는 정부를 바라보고 말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가 통합에 나섭시다. 제가 국민하면 여러분들 통합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동원 아이들과 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남을 높여주면 나는 더 행복해진다 라고 하신 분마다 진짜 행복한 삶이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강의를 드리지만 정말 소리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행복의 폭도 달라질 줄 알겠습니다. 남을 높여주면 나는 더 높아진다. 심지어 경쟁사회로 가야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남을 높여주면 나는 더 높아진다. 남을 존중하면 나는 더 행복해진다를 함께 외쳤습니다. 이제 끝으로 국민통합이 내 삶을 바꾸는 최고의 가치다 라는 인식 속에서 나 하나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바뀌며 유시코리아 시대가 열리며 세계사는 한반도 중심으로 재편되어지며 불가능할 것 같은 일본의 한반도 종속 시대도 열린다. 일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일본 역시 통합 대상으로 삼아서 꿈 같은 얘기지만 남북일 국가연합 시대도 상상할 수 있는 위대한 시작이 되는 그 역사의 중심 속에 여러분도 동참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 통합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